EBS 무릎학교 과학 백성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네. 사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마음이 급해서 얼른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 급하게 먹다 보면 꼭 일을 망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교육제도도 바뀌고 또 갈수록 경쟁도 치열해져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은 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지만 그 급한 마음과 그 안타까움이 특히 아이들이 공부가 이렇게 처지거나 그럴 때는 자꾸 이제 좀 야단이나 윽박지름, 이 재촉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이 시간에 남들은 이러면서 이제 자꾸 아이들을 재촉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애들은 한 걸음 언제 공부를 그 목표를 향해 갈지 모를 만큼 이제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뒤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면 한 걸음 갈 거 두 걸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잔소리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제가 해보니까 잔소리를 하면 가려던 한 걸음도 안 가고 뒤로 한 걸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안타까운 급한 마음이 얘네들이 벌써 중학생인데 혹은 벌써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발현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 특히 이 시간은 과학 시간이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을 왜 어려워할까? 어떤 점이 과학이 이해가 잘 안 될까? 그거를 그 자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러한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오늘은 이 과학이 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이 과학을 왜 어려워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저는 과학 실험이 더 좋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암기 위주로 배우는데요. 실험보다 암기가 더 중요한 건가요?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힘들거든요. 꼭 여러 과목들을 꼭 해야 하나요?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화학식이나 공식 같은 부분은 수학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아이들이 이러한 점들을 어려워하고 있었네요. 궁금해하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어머니들께서는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요, 실험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험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과학은 무언가를 이렇게 탐구하고 하면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종류의 다른 과학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과학에 대한 이미지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실 가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관련된 어려운 공식이 관련된 문제들을 풀죠. 만약에 그것이 과학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과학을 우리 강의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실걸요? 다 도망가 버리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이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닐까. 특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뭔가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걸 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포기하는 것이 과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을 어려워하고. 그런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학만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자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자연 세계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대표적인 게 종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면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랑 관련지어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과학에서도 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과학은 사실은 자연 세계가 규칙적이고 그러한 규칙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자연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또 우리가 자연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과학을 쭉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참 많은 학생들이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고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우리가 책이나 TV 프로의 제목으로 자연의 신비, 예를 들면 자연의 불가사의,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도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러한 매체나 이런 영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혹은 예측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종교하고도 많이 맞물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학적 시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확률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예를 여러분들 비가 올 확률이 80%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비가 온다. 이렇게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종교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혹은 자연에 대한 신비로움과 어우러져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들이 사실은 과학에서 바라보는 자연을 이해하는 시각과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운동이 요새 참 많이 일어나면서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더 이상 발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도 참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것도 올바른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무지하기 때문에 자연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이란 무엇인지 과학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들을 오히려 바로 고칠 수 있고 자연과 우리가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과학은 계속 발달해야 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과거서부터 발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달해야만 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들 세대에 과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 과학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으로 다시 나누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겸 해서 칠판에다가 적어보면은요. 제가 맡은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다시 우리가 세분을 할 적에 물리, 화학, 순서가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예민합니다. 뭘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이.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네 영역으로 우리가 과학이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과학은 자연 세계를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과학에도요, 인문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과학은 자연과학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문이나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있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대상이 자연세계가 아니에요. 자연과학만이 연구하는 대상을 자연세계로 놓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눴는데 혹시 이 각각의 영역이 다시 또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리가 어떠한 학문인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물리는 힘이나 에너지에 관련된 학문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물리단원인지 아닌지 모르면 교과서에서 힘, 운동, 에너지 이런 단원명이 나오면 우리가 이건 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만물의 이치라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 물리래요. 만물의 이치를 다 다루는 물리 학문에서 다 다루면 나머지 학문들이 뭐 하는지 참 궁금하죠? 자, 그러면 화학은 어떠한 그 학문인지, 뭘 다루는 학문인지 혹시? 화학 반응이요. 예, 이 실험실에서 뭔가 이렇게 반응시키고 약품들을 가지고 이제 화학 실험을 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얀 가운을 입고 플라스크 들고 뭐 이렇게 펑 터지는 것 같은 모습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화학자의 모습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을 대변하는 과학자의 모습으로 참 많이 그리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사실은 한 13세기 정도서부터 시작됐던 그 연금술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술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싼 원료를 가지고 좀 비싼 물질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들을 다루어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이 연금술에 뿌리를 두고 지금은 물질의 그러한 성질과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목적이 순수한 이런 자연세계에 대한 탐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있었었죠. 그렇죠? 좀 싼 원료로 비싼 물건을 만드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의도대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뭔가 이 그 신의 뜻을 좀 첨가시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니 돈은 받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게 이제 마녀나 점성술하고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래서 요 사이에도요, 이게 마녀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큰 가마솥에 뭐가 부글부글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신비로운 약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 당시서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이미지고요. 그것이 오늘날 화학의 뿌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발달은 연금술로 했지만 이 화학이 학문으로서 발달하는데 그 연금술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 너무나 이런 그 운명이나 신비로운 세계랑 관련을 짓는다라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연금술과 이 연을 끊는데 화학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화학도 그러한 학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는 오늘날 가장 큰 관심이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다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 정신세계 빼놓고선 다 물질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다룬다고 하든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모두 다룬다고 하든 그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슷비슷한 분야들을 다루면서 영역들을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리화학자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을 접목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기고요. 자, 학생 중에는요.
그 물리 변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컵에 있는 물이든 이 컵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물리 변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컵에 있는 물이 혹은 컵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체의 운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물리라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끓였더니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혹은 얼렸더니 얼음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물리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세요? 네. 예. 그러면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을 다루는 걸까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구과학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나 봐요. 자, 이 지구상에는 바다도 있죠. 해양, 또 대기도 있어요. 기상, 또 혹은 육지도 있죠. 그래서 지질, 이러한 굉장히 많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룰 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은 지구를 벗어난 우주도 다룹니다. 그래서 별들의 운행이라든지 뭐 행성의 움직임 혹은 성단이나 성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별들과 우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도 천문학이라 그래서 지구과학 안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도 모든 걸 다 다루죠? 지구과학에서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물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살아있는 것들을 예, 살아있는 것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겸손한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과학 참고서를 사러 갔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아이가 사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더니 엄마 이 참고서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참고서가 물상만 있는 참고서를 제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단원이 싹 빠져 있더라고요. 생물은 다른 권으로 다시 나와 있어요. 물론 교과서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묶어져 있는데 우선 참고서를 사러 가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물이라는 학문이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라는 학문하고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생물도 잘 보면 그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로부터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죽으면 다시 물질로 분해가 돼요. 우리가 그걸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사라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을 먹는 미래의 자손에게 혹은 동물들한테 다시 그 입자가 가서 그 미래의 생물을 다시 구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과 그 생명은 이 순환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생물이라는 학문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구분되지 않고 요새 접목이 되면서 또 요새는 생화학 혹은 바이오피직스라고 그래가지고 생물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 간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야들이 또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과학은 과거서부터 발달해 왔듯이 앞으로도 발달할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이 이미 발달이 끝났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다 완성한 학문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는데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뭐 다 밝혀냈더니 뭐 더 이상 왜 공부하나,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학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아직도 시각들 간에 혼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혼동을 야기할까 봐 깨끗하게 이미 다
이해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시각들이 충돌하거나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은 이미 다 밝혀졌는데 훌륭한 과학자들이 다 알아서 밝혀냈기 때문에 아이고 내 머리로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해도 재미가 없는 그러한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봐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학문들 간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설명이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은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 학문 간의 괴리가 있거나 혹은 학문이 발달하면서 시각의 변화가 있다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될 때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우스운 얘기 해드리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고민을 하나 했었는데요. 이 물이 증발을 하면 수증기가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물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증발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수증기의 형태로 습기를 머금고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도씨의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증발을 해서 20도씨 수증기가 됐어요. 그런 경우하고 이제 그 온도가 같잖아요. 그쵸? 온도가 같은데 그러면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수증기, 이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하고 이 물이 지금 20도씨였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같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 정의는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정의예요. 과학 시간에 분자운동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데 그걸 제가 대학생들, 그러니까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을 가리키는 제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물리 전공하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열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열 및 뭐 통계 이런 쪽은 물리학자들의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물리학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며칠 뒤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그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려나 그러고 기다렸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물에서의 온도는 아직까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물리학자도 아직 물의 온도를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여기 20도씨 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학문이 발달하면 다시 우리가 정말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모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우선 우리가 과학을 접근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모를 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학 선생님들은 사실은 대학교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과학을 다 배우신 분들이 이제 과학 선생님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설명에서 일부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것들을 놓치시고 당연히 학생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설명을 놓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다 알면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잖아요. 상대편도. 그래서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한 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그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실생활 소재에서 그런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하고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비눗방울 같은 거 애들 많이 불죠?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놀이공원 가고 이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어머니들 주머니 털게 하는 단골 손님이고요. 비눗방울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면 크게 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비누나 물에 섞은 비누 세제 이야기는 과학 안에서 용해하고도 관련이 깊고 또 세탁 기술 과정에서 이제 세탁하고도 관련이 깊으면서 실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의 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거나 혹은 이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학 시간의 삼투 현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같이 김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추 절이실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과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들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과학이 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보시겠어요? 예. 네, 저희 아이는요, 물리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물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과학을 전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물리가 쉬우신 선생님은 생물 어려워하세요.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한 사고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학문을 접했을 때 그게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물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지구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고유한 사고의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선호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실은 그것은 그 아이의 독특한 하나의 그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걸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시각에서 생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생물을 잘하는데 물리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생물적인 시각에서 물리나 화학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 특히 그렇게 학문들 간에 간학문이 발달하면서 옛날과 다르게 그러한 중간의 연결고리들이 참 많이 이제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능한 대로 그러한 시각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BS 무릎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